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자 아침 신문 일면 주요 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먼저 가보겠습니다. MB 청와대 수석 비리 의혹 수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에 오랫동안 재직했던 인사라고 하는데요. 문화관광부 등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수뢰 여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사실과 다르다,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김효진 PD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도 동아일보 6면에 더 있는데,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청와대 턱밑까지 겨눴다, 이런 제목 뽑고 있습니다. 친이명박의 한 전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MB가 회고록을 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다는데, 검찰은 뭐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버티기가 능사, 결국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이런 제목이고요.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를 했죠. 시기는 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그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끼리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양보를 했다,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청문회 열어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임명동의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청문회 열고 이 여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결국은, 다른 신문에도 좀 기사가 있긴 한데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해군 얘기를 다뤘습니다. 비리, 추문의 파도, 남파선 해군이라는 제목이고요. 아시겠지만 그 방산비리 관련해서 정옥근, 황기철 두 해군 참모총장이, 전직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구속이 됐죠. 이 와중에 또 캐디 성희롱을 싸고 지휘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 총장이 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이 사람이 좀 물러나라, 이렇게 종용하는데, 물을 일으킨 사람이 3스타입니다. 중장인데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계질서도 무너졌다고 하고요. 이게 군대인지 아니면 뭐 오합지졸 그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이 캐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사람한테 물러나라고 했더니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위계질서 무너졌다는 한국일보의 진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 가보겠습니다. 뉴스 분석 기사인데요. 검찰 거대 권력화, 김영란법의 역설, 이런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정부로 이관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8월쯤에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하고요. 결국은 뭐 대통령 재가만 남고 공포 절차만 남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표적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데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다는 게 서울신문의 분석이고요.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또 새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인데,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요.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글쎄요,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곧 공포가 되고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예, 이르면 내년 9월 말 아니면 10월 초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밤사이에 있었던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예, 알프스 쪽을 지나다가 해발 2000m에서 좀 잔해가 발견됐는데 승객과 승무원 150명이 탑승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일단 전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일면 톱은 타계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 관련 기사입니다. 예, 현지에 특파원이 갔는데 허물어버려라 한 리콴유 집은 그냥 둬도 무너질 듯 초라했다. 그만큼 좀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총리 취임 전부터 75년간 산 집이라고 하고요. 벽 곳곳이 갈라져서 청렴 그 자체다라고 싱가포르에 특파된 조선일보 특파원이 르포 형식으로 기사를 보냈고 조선일보가 일면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일본 원전 피해 마을 관련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요량마을 되살린 스마트 시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후쿠시마 남이해 주민 2만 명이 원전 사고 뒤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40대 일본인이 고향 앱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600명이 동참을 했고 그 바람에 공동체가 부활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 40조 원으로 2배 늘린다. 예, 안심전환대출 2%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러 가지 좀 요건이 있습니다만 어제 자격자들 대상으로 첫 시판을 했는데 뭐 한 4조 원 가까이가 어제 하루 만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 정부 당국이 한 20조 원, 금융당국이 20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조 원으로 한도를 2배가량 늘린다는 얘기가 오늘 국민일보 일면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지도 중일 왜곡 주장 그대로 이런 내용이고요. 예. 역사 분쟁 대응 정부 주도로 첫 제작을 해서 이 동북아 역사 지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대응에 나선다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입장,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딱히 해법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세계일보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네, 일면 톱 기사 살펴봤고요. 사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세계일보 일면 사진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안심대출 갈아타기 열풍, 첫날 4조 원 육박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고요. 연 2.6%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이었죠. 어제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줄을 아주 길게 섰고요. 예, 영업이 시작하기 전에 왔다는 거는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겠죠. 안심전환대출은 어제 하루 동안 4조 원 가까이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 잠시 뒤에 조간 브리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사진 기사입니다. 전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롯데월드타워 100층 서울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인데 높이 413.65m 롯데월드타워 100층에서 바라본 한강등 서울의 전경을 담은 그런 사진입니다. 예. 어제 롯데월드타워가 착공 4년 5개월 만에 100층을 넘어섰다고 하죠. 2016년 말 123층이 완공되면 맑은 날 인천 앞바다는 물론 북한 개성 송악산도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건설 모습도 한편에 조그맣게 배치를 했고요. 예. 글쎄요, 각종 논란이 뒤따르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아름답다, 멋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사진을 실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롯데 측이 이제 100층을 돌파한 기념으로 해서 네. 언론사 기자들을 많이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네, 그 꼭대기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보도에도 뭐 높은 데까지 카메라 들고 간 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들 올라가서 보십시오. 서울이 이렇게 보인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사진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여객기 추락 관련 사진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50명을 태우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가 추락한 현장 인근이죠. 프랑스 남동부 알프 드 오트 프로방스주 세네 산악지대에서 어제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헬리콥터가 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준엄한 산악지대를 헬기가 날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사고가 난 여객기의 모습도 조그맣게 실려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 사진은 이제 탑승자 가족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이 그런 내용을 출발지였던 스페인 있는데,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이제 오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남성 1명, 여성 2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앙일보가 유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의 표정을 실었고요. 한국일보도 비슷한 그 관련된 사진을 실었는데 험준한 사고 현장 수색 작업 난항이라는 제목입니다. 프랑스 구조대원과 경찰이 어제 저먼윙스 여객기가 추락한 알프스 산악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고 지역 인근 마을 헬기 착륙장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탑승객이 있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외교 당국이 빨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 확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로 오늘 일면 사진 기사는 이 여객기 추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안심대출과 관련 내용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추리면은 대략 다 훑어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조간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25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효진 PD와 함께 개별 기사 살펴보기 전에 세계일보 일면 톤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드렸더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동북아 역사지도 중일 왜곡 주장 그대로 이런 제목인데요. 예, 중국, 일본과의 역사 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만든 이 동북아 역사지도가 중국이나 일본 쪽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한반도 한사군설 이 주장을 좀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동북공정이라든가 또 일제의 식민사관 붙이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고요. 박근혜 정부의 참사대처법 폐쇄하거나 혹은 해체하거나라는 제목이고 예. 해경 해체, 어린이집 폐쇄, 이번엔 미등록 야영시설 폐쇄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미등록 캠핑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많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해온 문제 대상 및 기관의 폐쇄 해체라는 징벌적 조치를 또다시 꺼내든 겁니다. 예, 해체한 게 하나 또 있잖아요. 뭡니까? 통합진보당. 예. 예. 그 안전사고와는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해체 또는 폐쇄가 박근혜 정부의 대처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깨알같이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자, 정부 여당이요 안전 시스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뤄둔 채로 당장의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적, 편의주의적 처방부터 하고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포퓰리즘이 끼어들면 정말 안 되는 영역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미등록 캠핑장을 다 폐쇄하겠다는 거, 야영시설 폐쇄하겠다는 거. 미등록 캠핑장이 등록 캠핑장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폐쇄부터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뒷북,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전국 1,800여 개 캠핑장 가운데 등록한 곳은요, 100여 곳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다 폐쇄하겠다는 거는 당분간 야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1,800여 곳이 있는데 등록하는 곳이 100여 곳. 나머지 한 1,700개는 미등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하겠다는 건데. 폐쇄하겠다. 예, 글쎄요. 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폐쇄나 해체 같은 극단적인 처방부터 꺼내는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이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자 무책임한 관료적 편의주의라는 비판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없애고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근본적으로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요.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서 해양경찰청도 없앴죠. 당장 눈에 띄는 대책들만 내놓다 보면 정부의 시스템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은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덧붙여 봅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요, 호수에 물이 좀 오염됐다고 해서 물을 다 빼버리면은 물고기나 자연 환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임기응변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해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이런 데는 뭐 온전하지 않습니까? 굳건하죠. 예. 예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때리고, 나무라고, 징벌 내리고, 이런 조치요. 야영장. 안전에 문제가 많다면 손을 대야겠지만은, 이런 보여주기식 미봉책,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정에 관한, 검찰의 사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감원 고위층,
경남기업 900억 특혜 대출 지시라는 제목인데요. 이 기사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 정권, 이명박 정권에 얽혀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현 정권과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점이 2013년 4월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이 경남기업이 지금 한참 두드려 맞고 있는 곳이죠. 이곳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시중은행 3곳에 경남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라 이렇게 지시했고요. 그 직후에 약 900억 원의 대출이 성사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윗선의 뜻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서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요. 2013년 4월쯤 박근혜 정부 초기죠.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인 K씨는요.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포함해서 채권단 소속 3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임원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분의 뜻이니 경남기업에 추가로 대출을 해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는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의 부도 위기감이 커지던 때였습니다. 경남기업은 이미 1999년과 2009년 워크아웃이 진행된 데다 2012년에는 24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위기기업 중 한 곳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당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해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하지만 은행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요청을 거부하긴 어려웠고 결국 경남기업은 같은 해 4에서 5월 이들 은행 3곳에서 모두 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는 데 성공합니다. 예.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K씨가 언급한 높은 분의 뜻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당시 금융권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직접 금감원 등의 대출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이 동원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혜성 대출 이후에도 경남기업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2013년 11월 3차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함께 채권단으로부터 1,000억 원을 다시 긴급 수혈받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요. 4월 대출과 11월 대출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K씨의 외압성 발언이 워크아웃 개시 때에도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높은 분이 누굴까요? 예. 성완종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본인일 수도 의원인데 있고요. 이 사람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가 아무리 성완종 의원이 실세 의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금감원 고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면은 그래도 소위 끝발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높은 분의 뜻이라고 했다면은 글쎄요, 이 특수관계인인 성완종 씨를 언급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감사원도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그러고요. 네. 이 은행 관계자들이 K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감사원에 했다고 하고요. 네. 한국일보가 K씨 해명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남기업에 대한 사정은 MB 정권을 향하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일종의 알려진 그런 정설 같은 것이었는데 이거는 그 시점으로 볼 때 얘가 좀 다르죠. 다른 갈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로 흘러나온 기사인지도 참 궁금해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는 그런 기사였고요. 자, 사정에 관한 기사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고 조사한 국장께서 헤드라인 정리하시면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MB 청와대 수석 비리 의혹 수사라는 제목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수석 비서관을 지낸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엊그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 A 전 수석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화예술 관련 기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 등 A 전 수석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해서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일단 A 전 수석이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A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으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 자리에 장기간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예. 이 A 전 수석은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이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중책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MB맨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A 전 수석은요, 동아일보가 전화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청와대 재직 때 진행한 내부 불교 행사 등과 관련해서 여러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부 와전됐고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동아일보는 이제 어쨌거나 지금 실명을 거론하는 건 아직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A 전 수석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수석의 장기간 재직, 교수 출신. 캠프 때부터 핵심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불교. 지역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사에 출신과 보면 지방 출신. 지방 단체 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을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에 예.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세우고 이를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의혹 등도 사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또 청불회하고 관련이 있겠죠. 불교. 예, 청와대 내 불자 모임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파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업무 영역이 달라도 외압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죠.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대충 누구겠다는 답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하고 동아일보 기사 간추려가지고 이어서 좀 맥락을 좀 꼽아보자면은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정의 칼날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눈치챌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옥 청문회 합의, 야당 57일 만에 100기라는 제목입니다. 여야가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요, 어제 주례회동을 갖고 이런 합의를 했다고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밝혔습니다. 당초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하던 새정치연합이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전달된 지 57일 만에 청문회 개최로 선회한 겁니다. 이는 이 새정치연합의 전략 부재와 의지 부족에 따른 협상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경향신문의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협상 과정에서 체계적 전략 없이 버티기를 하다가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고 결국은 여당에 끌려가면서 지지층이 이반하고 책임론 등 내부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뒤끝을 남기는 3단계 패턴의 다면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 예, 다면적 분석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예,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재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기록 공개란 전제도 없이 청문회만 하면 제2의 이완구 사태가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6월 정신을 배반하고 새누리당 이중대가 됐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새정치연합이 여당과의 협상에서 전방위로 패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2014년 8월 당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빼놓은 채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했다가 2번씩이나 유족은 물론 당내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2번 합의를 파기당한 여당으로부터 세월호 참사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활용하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믿을 수 없다면서 등을 돌린 적이 있죠. 예. 예. 그렇게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지금 특위 구성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인 활동을 지금 참사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청문회 열면 이 대법관 후보자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임명 동의안 그 채택 과정에서 잡음이 좀 나오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요. 예. 결국은 채택이 될 거고요. 표결에 붙여지면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확고했다면은 청문회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물론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아무리 거대 제1야당이라고 해도 힘에 붙이는 건 사실이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한 발 물러선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 점은 안타까워서 경향신문이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내용이 쟁점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1964명 하루 일과 조사해 봤더니 고단한 직장 생활, 이런 제목의 기사네요. 예. 평균적인 한국 직장인의 하루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리크루팅 기업인 사람인이 직장인 1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루 일과의 분석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델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의 일과가 소개가 됐는데 가명으로 김직딩이라는 가명으로 소개가 됐네요. 41살이고 어느 기업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김직딩 씨, 김 씨는요,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오전 6시 36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대략 1시간쯤 지난 시점이네요. 아침 7시 45분쯤에 집을 나서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명동에 있는 회사로 향합니다. 오전 8시 30분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김직딩 차장, 김 차장은 곧바로 컴퓨터를 켭니다. 거래처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이 사람인의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로는 이메일 확인이 29.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커피 등 차 마시기입니다. 국장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컴퓨터를 켭니다. 예. 일단 노트북을 세팅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조간신문을 훑어봐야죠. 예. 틈틈이 메일 같은 거 확인도 하시죠? 아침에. 이제 9시 이후에 하죠. 방송 끝나고요. 국장님은 주로 보내시는 편이니까. 예. 예. 이 김직딩 차장은 받아서 확인할 메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자, 김 차장은 오전 내내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오전 11시 58분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찾았다고 하는군요. 예. 이 사람인 조사에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43.6%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회사 근처 식당은 37.7%. 예. 요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잠깐 한 뒤 낮 12시 50분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1시 부장주재 회의를 준비합니다. 회의는 한 주에 2번 이상 꼭 있다고 합니다. 예, 비슷한 그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도 오늘도 이런저런 회의가 예정돼 있죠. 예. 오후 2시부터 다시 업무를 봅니다. 오후 7시 25분 회사를
탈출하고요. 사람인 조사에서 하루에 회사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 직장인들이요. 10시간 55분이었다고 합니다. 11시간 정도 된다는 건데 통 9시간이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 규정 근로시간 아니겠습니까? 요건 보통 다 넘어선다는 얘기겠고요. 제가 알기로 조상욱 국장께서도 이 정도는 보통 하시죠. 이보다 더 하실 때도 많으시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3년 기준 이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 연간 2163시간으로 멕시코의 2237시간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하루 평균은 8.8시간, 9시간 정도. 그러니까는 그 규정을 꽉 채우는 셈이네요. 평균적으로도. 또 사람인의 조사에서 퇴근 후 활동으로 TV 시청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 정도 되는군요. 이어 지인 만나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렇게 등등이 뒤를 이었고요. 취침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잔다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고단한 직장 생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고단해도 단일 직장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과를 보낸다는 거죠. 네. 어떻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낸다는데 다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직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단한 직장 생활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정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로 살펴보죠. 문재인 자원개발 청문회에 나가겠다. MB 이상득 출석 압박 논개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네요. 교착 상태에 빠진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새정치연합의 핵심 당직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직자는요, 일부 특위 위원 사이에 문 대표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원내 지도부가 문 대표의 출석까지 염두에 두고 증인 채택 전략을 짜고 있고 문 대표도 꼭 필요하다면 내가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증인 요구에 응하는 것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등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문 대표가 논개처럼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부의장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키자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끌어안고 뛰어내린다는 거죠. 새누리당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의 자원외교 실패를 따지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 주장을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글쎄요. 떳떳하니까 나가서 할 말 있으면 하겠다. 대신에 여권 핵심 인사들을 부르면 그게 소득이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만, 또 보수 언론들의 어떤 또 물타기 세팅이 뒤따르고 하면은 상황은 그리 녹록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해봅니다. 가정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해 있다면 아마 증인 출석 요구했을 겁니다. 안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나을 테니 MB도 나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새누리당 친이계 쪽에서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벽을 좀 단단히 둘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조 정국이 열리면은 또다시 한번 포커싱이 이쪽으로 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워딩이죠. 북한은 핵 보유국, 사드 도입 필요. 이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을 예고했다는 건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물론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특히 김 대표의 발언은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리에 따라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공개석상 발언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제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라는 그런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세 번 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자,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외교적 파장을 인식한 듯이 문제 발언인데 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 눈에 띄는 게 또 예. 무슨 찌라시를 보고 읽었냐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예. 예. 근데 뭐 저는 한 가지 이 발언과 관련해서 네. 의문인 게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예. 근데 북핵 육자회담은 왜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앞으로 만들 거 막자는 얘기인지. 뭐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는데. 예. 이 핵보유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네. 기존에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됐던 나라들이죠. 네. 여기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렇게 한 8개 나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남아공이 핵탄두를 좀 갖고 있었는데 폐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그 구소련 국가들이 갖고 있다 이건 러시아에 다 이제 보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좀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 나라가 이제 이란과 북한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은 그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아직 명확하게 인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 인정을 해버리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국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당연히 뒤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예. 군비 경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 노선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인정은 안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육자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 핵 협상을 한다. 뭐 그런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뜬금없고 헛다리 짚은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도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갖고 예. 한 건데. 다만 이제 뭐 정부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그렇죠. 다른 예. 그런 견해를 말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디 가면 이렇게 한마디씩 남겨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거리를 또 선사해주는 중국 가서도 그랬고요. 예, 오늘은 또 한양대에서 토크쇼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질문이 점점 더 짓궂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이면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리우 올림픽 가는 길 열렸지만 국가대표 박탈 위기 몰린 박태환이라는 제목입니다.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 피나라고 읽죠. FINA, 피나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나는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 호텔에서 지난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의 결과는 18개월 자격정지였습니다. 이런 징계안을 확정해서 홈페이지에 피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은메달 하나, 동메달 5개, 많이 땄었군요. 모두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박태환은 당시 6개의 메달을 따내서 사격 박병택을 넘어 한국인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지만 모든 게 무효가 된 겁니다. 예, 개영에서 20개 땄었던 개영에서 걸로 같이 통계가 뛰었던 됐었죠. 예. 선수들 메달도 다 빼앗긴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개영이라면은 이어 달리기 릴레이. 할 때 그런 거 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자, 피나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서 2006년 3월 2일에 끝난다. 이렇게 2016년이요. 2016년 3월 2일에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소변 샘플을 채취한 시점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박태환은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피나의 조처대로만 본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 국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는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나가 2016년 3월 2일까지 징계가 되는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징계가 끝나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규정을 더하면은요. 2019년 3월 2일까지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예. 그렇죠. 예. 이 일각에서는 국제수영을 대표하는 기관의 결정과 달리 국내법을 따로 적용하는 이중처벌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대한체육회로서는요. 지난해 7월에 마련한 겁니다. 이 규정이. 이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까지 나서서 만든 규정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때문에 여론은 대한체육회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내용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지현의 사례와 비교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김지현, 우리나라 배영의 간판이었다고 하죠.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박태환이 피나 청문회에 출석한 23일 공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예. 예. 글쎄요, 지난해 만든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서 개정한다. 이것도 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박태환 선수가 내년이면 만 27, 우리 나이로 28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기량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나가도 메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국가대표로서는 그만두는 것도 선택 가능한 그게 아니겠느냐. 또 무엇보다도 지금 팬들이 이 주사라는 게 금지 약물이 들어있다는 게 다 병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걸 박태환 선수가 과연 모르고 맞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죠. 풀리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자회견 한다고 했으니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박태환 선수 본인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보니까 판단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4년 더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가겠죠. 그때는 31살이 됩니다. 예. 자, 체육 기자를 또 오래 하신 조상훈 국장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한겨레로 가서 다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편집국장 출신인 성한용 선임 기자, 아직도 선임 기자로서 국회 현장 취재를 다니는 그런 기자이죠. 가끔씩 한겨레 일면에 현장 칼럼 창이라는 제목으로 기명 칼럼을 싣는데 나름대로 한겨레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일면에 칼럼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한용 현장 칼럼 창의 제목은 강박증과 초조감 때문이라면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일까? 중동 순방을 마치고 리퍼트 대사 병문안을 한 3월 9일 이후의 일정을 청와대 자료실에서 찾아봤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국가조찬기도회, 장교 합동 임관식, 13일
케이블 텔레비전의 날 기념식, 오부 요인 초청, 해외 순방, 성과 설명회. 16일,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산학연 오찬, 부산대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시찰,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17일, 국무회의 여야 대표회동, 18일, 경찰 대학생 간부 후보생 합동 임용식 등등등등등등. 24일, 어제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면빨이 잘 받는 사람이라고 성한용 기자는 보고 있네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은 대체로 화사하면서도 단정하다는 것이죠. 이 젊은 시절부터 축적된 의전 내공 덕분일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얼굴을 매일 보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해서 참 좋다고 생각할까?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일까? 국무총리, 비서실장, 각 부장관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인식입니다. 한겨레 TV에 출연했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의와 조언을 부탁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방송 어투를 그대로 옮겨 적어본다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내 마음은 진심은 이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애국심과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그러시니까 일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과도한 업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증,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 데 대한 초조감 또는 두 가지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정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눈치 빠르기로 유명하다는 새누리당 어느 의원에게 성한용 선임 기자가 직접 물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간단하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여권 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기분이 나쁜 거다. 대통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사정이다. 무시당하기 싫다는 초조감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죠. 그런데 사정을 해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일까요?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눈치 빠른 의원은 결국 검찰만 좋은 일 시키고 말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기회에 박근혜 정권 비리를 수집해 두었다가 정권 2학기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돌아왔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대통령이 잘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평상심을 되찾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가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고 했죠. 이쯤 되면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 특수, 선글라스, 리콴유 등의 단어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를 그리워하는 향수가 물씬 느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리콴유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가죠. 파격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박정희의 딸에 머물고 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칼럼은 끝이 납니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의 칼럼이었고요. 어디 강박증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읽는데 재밌어요. 성한용 기자의 현장 칼럼 창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마지막 꼭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일보 1면에 나온 기사인데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새누리당이 이 환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으로 내놓겠다는 이 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요, 이 기여율, 즉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이죠. 요걸 현행 7%에서 7% 플러스 알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이건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여율을 좀 더 높이자, 더 내게 하자, 요런 취지 자체는 싫은 겁니다. 예. 그리고 4.5%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5% 플러스 알파는 공무원단체와 정부 간 협상에 따라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새누리당 안 중에 이제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퇴직금을 대기업 수준 100%까지 주겠다라는 게 또 새누리당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네. 또 자기들 안이 있다고 하니까 네. 예, 여당안 야당안 그리고 공무원 노조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절충점을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제시한다는 거니까 예. 조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예. 오늘 조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네, 김유진 PD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